제 채널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원래 저는 애니어그램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한번 맛들리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재밌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MBTI보다는 애니어그램이 더 재밌어요. 뭐랄까, MBTI가 초보자용이라면 애니어그램은 최소한 중급자 이상은 되어야 즐길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걸 통해 제가 알게 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애니어그램뿐 아니라 MBTI 같은 다른 성격 이론이나 심지어 별자리나 사주팔자 같은 점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좀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인생 별거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걸 깊이 알면 그런 생각이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확실히 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주팔자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점쟁이들은 그걸 알죠.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생도 별거 없다는 걸, 왜? 그 사람들도 점을 치러 오거든요. VIP 고객이죠. 일단 점을 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건강이 안 좋거나, 너무 잘생기고 예쁜데 명이 짧다거나, 지위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자식이 속을 썩인다거나,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잣집에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절세 미녀이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어딜 가도 인싸고, 배우자도 끝내주고, 자식들도 다 잘되고, 걱정거리 하나 없이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비슷하게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극소수고, 그들조차도 남모르게 힘든 시절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단맛을 느끼는 분야와 쓴맛을 느끼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MBTI나 애니어그램, 심지어 사주팔자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냐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MBTI만 해도 마이어스 모녀에 의해 시작된 거지만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삶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업데이트된 거고요. 애니어그램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거죠. 그리고 사주팔자 같은 점수는 비록 출생일시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라서 이런 성격 테스트에 비해서도 비과학적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역사는 훨씬 오래된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상담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인생의 원리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캐릭터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NTJ니 ISFP니 이런 게 다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숫자죠. 1번 유형, 4번 유형,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호랑이띠니 용띠니 갑자일주니 을축일주니 이런 거, 점성술의 양자리, 물병자리, 이런 게 다 캐릭터예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헤라, 아폴론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칼 융이 말하는 원형이라는 거죠. MBTI나 애니어그램, 사주팔자 이런 게 다 인간을 설명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결함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캐릭터 각자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생 별거 없다는 겁니다. 뭐 내 인생은 그렇다 치고 남의 인생은 별거 있는 것 같죠? 와, 쟤는 돈 많아서 여행도 잘 다니고 만난 것도 많이 먹고 자기 관리 잘해서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참 좋겠다, 이렇게 맨날 SNS에서 남 잘 나가는 거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현타가 와서, 근데 나 같은 건 도대체 왜 태어난 걸까? 근데요, 내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NS에 그런 걸 올리는 이유가 누군가 그걸 보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봐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돈이 많은 부자들 있죠? 근데 실제로 놀고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한다거나 정치를 한다거나 대부분 그렇게 살죠. 왜 그럴까요? 물론 큰 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맨날 혼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잔데. 그렇다고 친구 불러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걔넨 바쁘거든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나는 돈 벌 필요도 없고 집도 좋고
밥도 맛있지만 혼자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돈을 벌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공의 끝에는 권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나를 보면서 부러워 미치거나 내가 선망의 대상이라면서 존경과 환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떻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갓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돈은 어느 정도까지 행복과 비례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아도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돈에 올인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다 포기하고 오직 성공만을 쫓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이젠 좀 일을 줄여도 되는데 계속 워커홀릭으로 사는 이유가 그게 제일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덜 심심하기도 하고요. 놀면 뭐하냐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는데 이제부터 사귀면 되지. 맞아요, 그럼 되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런 사람들 중엔 자기 일은 잘하는데 사적인 인간관계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직업은 좋은데 못 소리는 사람들 있죠. 연애가 서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애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는데 10대 애들이나 할 만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 면만 발달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에 있어서는 프로인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미성숙한 면이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도움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혹시 오해 없길 바랍니다. 돈 벌고 성공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내가 보기에 누군가가 세상 걱정 따윈 아무것도 없고 행복하기만 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불완전한 거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막연히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만약 성공하면 그게 과연 좋기만 할까?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성공에는요, 대가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치렀거나 혹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좋아요. 조금 덜 성공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성공은 얻었지만 그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자존감이라는 주제가 한참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자존감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SNS 같은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가끔씩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정도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나와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사한 집에서 죽여주는 옷을 입고 끝내주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지를 생생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보게 되니까 그것도 자주 반복해서 보게 되니까 어때요? 나 빼곤 죄다 그렇게 사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실은요,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팩트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극소수마저 보이는 것처럼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거나 혹은 미래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때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마저도 남들이 잘 모르는 힘든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게 팩트라고 해도 내 눈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내 귀에 자꾸 그런 사람들 얘기가 들리면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덜 봐야 해요.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부러 찾아보는 건 자제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걸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뭘 보는 게 좋냐면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직업과 연결되면 더 좋겠지만 취미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요, 일단 뭘 잘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적어도 바닥을 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부는 못하더라도 운동은 잘한다든가
잘한다든가 혹은 둘 다 못하더라도 노래는 잘한다든가 요리를 잘한다든가 하여튼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자존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 심리학 분야에서 유명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존감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유능성이에요. 유능하면 말하자면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모든 분야에서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눈에 띄게 잘해도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탁구를 나만큼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 심지어 나보다 웃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자부심이 될 수 있고요. 자신감 또는 자존감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잘하면 그냥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더 좋은 건 주변에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와, 탁구는 진짜 네가 짱이다. 내가 본 금손 중에 네가 최고야. 하여튼 웃기는 걸로는 천재야 천재. 이런 말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너 정말 잘한다. 네가 최고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내가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그걸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고 하면 아이도 그림 그리는 거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전히 꽤 잘 그리지만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 잘해서 뭐해. 그러면서 실제로도 점점 예전만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엔 내가 그런 걸 잘했었던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내가 뭘 잘하거나 혹은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해도 나의 장점을 보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자꾸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잘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보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더 많이 더 자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내가 높여야지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뭘 잘하면 남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걸 먼저 알죠. 그래서 적어도 그걸 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일부러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야 초딩도 너보단 잘하겠다 하면서 아무리 도발해봐야 자신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웃음만 치는 거죠.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내가 이기거든요. 그럼 상대가 뭐라고 하겠어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이런 승리의 경험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그걸 누군가가 인정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고 또 그걸 인정받고 보통 무언가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선순환 고리에 올라탄 거예요. 자, 근데 선순환이 있다면 악순환도 있겠죠. 내가 뭘 못하면 남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 못하게 되고 그럼 남들이 더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캐나다 하키 선수들 중에 1월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2월생이고요. 그 다음은 3월생이었어요. 최고의 하키 선수들로 구성된 어떤 팀을 보더라도 40%는 1월, 2월, 3월생, 30%는 4, 5, 6월생, 20%는 7, 8, 9월생, 10%는 10, 11, 12월생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애들이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캐나다에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하고 그 나이대로 묶어서 하키팀을 만들어서라는 겁니다. 한참 클 나이에는 12달 차이가 크잖아요. 덩치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1월, 2월생이 주로 선발된 거예요.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남보다 잘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출전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인정받게 되고 이 선순환의 사이클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1월 1일로 바뀌었지만 예전엔 3월 1일이었죠. 아마도 조사해보면 그 시절 초등학생이었던 운동선수 중엔 3월생이 잘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섞어서 설명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걸 자존감과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 비슷비슷한 뜻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내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떤 조건이 될 때 그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를 긍정하는 거예요. 보통 자존감이라는 말은 후자의 경우에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축구 실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국가대표라는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건 축구였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리고 나를 부러워했던 다른 사람들도 이젠 안타깝다며 혀를 끌끌 차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항상 뭘 할 수 있을까를 찾고 고민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축구 선수 예를 들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남보다 축구를 잘하지도 않고 남들이 인정하는 국가대표도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긍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에 돈도 잘 벌고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들과도 잘 지내는데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친구가 너처럼 살면 참 좋겠다 하며 부러워하면 좋기는 개뿔 죽지 못해 산다 이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원했던 삶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이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친척들이나 옛 친구들 만날 때나 그런 거지 일하는 순간에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주변에 나만큼이나 잘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어떤 분야이나 그 일이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왠지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TV나 유튜브를 보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또 기분이 묘해지는 겁니다. 와, 되든 안 되든 그냥 시도라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처자식이 생기면 이젠 그런 생각에 잠길 여유도 없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어렸을 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아내나 아이들이 원하는 걸 채워줘야 하죠.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사업가나 전문직이면 좀 낫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죠. 일단 상사한테 잘해야 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삶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유능성, 관계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자율성. 내가 유능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 자존감이 의외로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작게라도 취미든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걸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좋아하면 더 좋겠지만 싫어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좋은 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면 사는 게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좋은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음대로 산다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나 자신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내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내 인생이 내 거라는 느낌이 부족하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수 있고요. 그냥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느낌이 확실하면 스스로에 대해 괜찮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삶이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내 것이어야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요. 자존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